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YTN 객원 해설위원이신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권민석 기자가 전해줬다시피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올해 들어서 모두 6차례 다 해서 17발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예전에 비하면 좀 도발 규모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예, 도발 규모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발 종류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지를 표현을 했다 볼 수가 있죠. 예, 이걸 한번 그래픽으로 좀 볼까요? 조금 전에 권민석 기자 보도에서도 보셨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mm 방사포를 모두 3차례 12발을 쐈고요.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멀지 않은 내륙으로 발사를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 방사포의 경우는 소위 다연장으로 해가지고 그 일시에 많은 그 양의 어떤 그 포를 가격을 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현재 위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계룡대까지 직접적으로 가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진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정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 전방위로 위협이 되는 그런 그 가공할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미사일 좀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또 준중거리 노동 미사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보면 이게 종류랑 위력이 상당히 다양화하면서 여러 가지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이런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있을 때마다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가 뭐 준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은 있어 왔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다 더 위협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큰 것이 이제는 이제 북한이 그 4차례 그 핵실험도 하고 실적으로 또 장거리 미사일 어떤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핵탄두라고 하는 이것을 소형화 경량화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대기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기폭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위를 사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을 한다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뭐 주일 미군을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핵탄두 자체를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쏠 수도 있고 또 준중거리 미사일에도 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뭐 무수단리 같은 이런 또 그 미사일에도 쏠 수도 있다 하는 형태로 사실 각종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려를 표현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에 공중 점화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중 점화 기술이 뭘까요? 공중 점화 기술은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핫 런치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바로 시작할 때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점화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콜드 런치라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시작해서 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압력을 통해서 일단 공중으로 쏘아 올려서 공중에서 다시 점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발사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좀 기술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이 자체는 뭐냐면 소위 그 SLBM, 소위 물 속에서 만약에 그 핫 런치라고 하는 형태로 한다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콜드 런치라 해가지고 그 자체를 압박을 해서 물 바깥으로 밀어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쏘아서 이제 미사일을 또 쏘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북한이 SLBM에 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사실 있고 그런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소위 그 콜드 런치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를 하는지 그 원점 자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대
해공 우리 그 소위 그 공군력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그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이 미사일이다. 그런 기술이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이번 발사는 김정은이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훈련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김정은이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네. 하는 것을 이제 각종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사실 예. 나타났고 이번에도 지도공 미사일 때 이제 나타났다고 예,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사실상 이란 그 군사 지도자로서의 뭔가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과시한다 이런 측면이 그 상당히 강조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사실은 이번에 그 소위 콜드 런치라고 하는 공중 점화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때 김정은이가 실질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얼마만큼 이러한 그 기술력 발전에 있어서 심려를 기울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상당한 자기들의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를 했다.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소위 과시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이 지난달 31일부터 이 GPS 교란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두 네 곳인데 한번 그래픽으로 어느 곳인지 좀 볼까요? 네, 황해도 해주와 연안, 강원도 평강, 금강 이렇게 군사분계선 인접 네 곳입니다. 네. 이게 어떤 활동인가요? GPS 교란. 소위 이제 GPS 교란은 우리가 이제 많은 그 GPS와 관련된 그런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물론 이제 이 군사 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GPS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제한된 측면에서 사실 있지만 그러나 민간 항공기라든가 우리가 또 선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통신 시설들 이런 것은 다 GPS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이제 사실 교란시킴으로써 우리 항공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그 우리 통신 이런 것을 교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는 어떤 심리전을 편다든가 이런 데 어떤 맞불 성격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다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일부 우리 그 국산으로 돼 있는 소위 그 우리 그 유도 무기 중에 아직까지도 이런 그 GPS를 활용한 그런 또 무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이제 북한이 그 GPS 교란하는 어떤 이런 장치를 이런 그 단계적으로 이것을 그 확산시키고 또 확대하고 강화를 시키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강화를 됐을 때 군사뿐만 아니고 우리 선박이라든가 민간 항공이라든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통신 시설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렇게 GPS 교란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 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소위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그 수세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이 공세적으로 이것을 압박할 수 있고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의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가 방사포를 발사를 한다든가 소위 미사일 자체도 이제 지난번 경우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해상으로 그다음에 공중으로 그다음에 또 지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이 지상으로 하는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서울을 예를 들어서 목표를 해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까지도 사실 시험까지도 하는 그런 그 과감함을 사실 보이고 있죠. 예. 미국 워싱턴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렸죠.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연쇄 회담을 펼치면서 북핵데이였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핵안보 정상회의는 뭐 세계적인 그 소위 비핵을 위한 여러 가지 안보 정상회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역시 그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이행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한중뿐만 아니고 한중미 또 한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다시 확인하는 그러면서 또 확인하고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행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했던 부분이 바로 중국의 태도 변화였었던 것 같아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해 나갈 것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이런 중국의 태도 변화 어디서 좀 기인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중국 역시도 그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제 한반도의 평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린다. 사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런 지역에 있어서 안정을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소위 안정 속에 경제 발전을 예.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 하는 기본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강화를 함으로써 이런 그 안정을 깨뜨리는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북한도 중국 역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의 과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발끈하는 성명을 냈었죠. 관영 매체에다가 중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의 북중 관계는 좀 어떤 상태다라고 그렇죠. 봐야 할까요? 지금 물론 이번에 비난하는 것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을 의미하는 그런 그 형태로 해서 중국을 비난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북한은 내심으로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상당히 적개심을 가진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급적 자기들의 우호를 과시하고 이런 그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대북 제재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비난을 직접적으로 과시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북중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우호적인 어떤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는 그 짧은 기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최근에 한일 군 당국자들이 워게임이라는 거에서 한편이 돼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게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워게임이라는 게 어떤 훈련인가요? 워게임이라면 그야말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하나의 방법인데 일정한 어떤 그 도발이라든가 이런 군사 공격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상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공격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느냐 협력적으로 하는 그런 그 게임 연습이라고 전쟁 게임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작전을 같이 하는 어떤 그 협력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제3국과의 어떤 그런 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전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갔어요. 일각의 그 보도에서는 뭐 총비서로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자체가 소위 총비서가 아니라 제1비서 그리고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아니라 그 국방위원장이나 제1위원장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총비서 이것은 사실 아버지 김정일에게 이것을 소위 올려준 그런 그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 올려놓고 자기가 다시 총비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총비서로 올라갈 것인가는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총비서라든가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 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봤을 때도 보면은 뭐 총비서라든가 국방위원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